낭랑을 떠나는 양운거. 최비가 낭랑성을 장악하고 나자 성안의 분위기는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달라졌다. 그간 외척들의 폭정과 황족인 사마씨들 간의 분쟁에 등을 돌린 낙양의 많은 무무관들과 이들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낭랑성으로 모여들었고 이들 모두가 한마음으로 최비를 따르는 낭랑은 그 어느 때보다 또 빛나는 황금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최비가 무엇보다 중시한 것은 군병의 숫자였다. 전쟁의 승패는 뭐니 해도 1차적으로 군사의 수에서 판가름이 난다. 제 아무리 훌륭한 장수들이 있다 한들 군사의 숫자가 절대 열세인 상황에서는 이길 수 없는 것이다. 최비는 그간 쌓아온 낭랑의 곳간을 열어 병사들을 배불리 먹이고 수시로 술과 고기를 베풀었다. 그러자 낭랑 이외의 지역에서도 병사가 되고자 하는 이들이 수없이 몰려들었다. 최비는 그 중에서도 건장하고 날랜 이들만을 뽑아 체계적으로 훈련시켰고 낭랑의 군사는 그야말로 하루가 다르게 강병 중에 강병이 되어갔다. 낭랑성의 경계 또한 삼엄했다. 수백 명의 수돌이 위압적인 모습으로 돌아다니며 순찰을 하니 성안 곳곳에서는 대오를 지어 행진하는 병사들의 모습이 노상 보였다. 청년들은 물론 어린아이들까지 이 같은 분위기에 고무되어 나무칼을 겨루며 놀았다. 그런 낭랑의 길거리를 한 사내가 걸어가고 있었다. 허리춤에 창칼이 아니며 무사라고는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평범한 사내. 바로 난도가 보낸 백제의 자객 비사였다. 그는 양운거의 정원 앞에 도착해 찬찬히 주위를 배회하며 갖가지 소리를 귀에 담다 군병을 지휘하는 양운거의 목소리를 골라냈다. 비사는 여러 갈래로 목소리의 주인공이 양운거임을 확실히 하고 나서야 그 자리를 떠났고 곧 주막을 찾아 들어가 여러 사람 사이에 끼어서 잠을 청했다. 새벽녘이 되어 눈을 뜬 비사는 몰래 일어나 소리 나지 않게 움직였다. 검은 옷으로 갈아입은 비사는 양운거의 장원 근처에 도착해 한참 주위를 살피다 한쪽 구석에 쭈그리고 앉았다. 그런 다음 그는 땅을 파기 시작했다. 날이 밝아오기 전 그는 담장 밑에 생긴 구멍에 흙을 덮어 흔적을 가리고는 다시 주막으로 향했다. 그렇게 닷새 동안 그는 같은 시간을 이용하여 땅굴을 팠다. 여섯째 되던 날 비사는 더 이상 땅굴에서 나와 주막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이미 땅굴이 장원 안쪽까지 이어진 까닭이었다. 마른 음식을 챙겨간 그는 몸 하나가 간신히 지나갈 만한 폭의 땅굴 속에서 며칠을 보냈다. 그가 하는 일이라고는 오로지 땅 위를 지나가는 자들의 체중을 느끼는 것뿐이었다. 고도로 훈련된 그의 청강은 그곳을 밟고 지나가는 자들의 체중을 섬세하게 구분해냈다. 땅속에서 지낸 지 이틀째 이전에 들었던 양운거의 목소리가 머리 위에서 들리자 비사는 그 무게감을 온몸으로 기억해두었다.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체중, 언제든 도약할 수 있도록 뒤꿈치를 살짝 들고 걷는 무인, 특유의 가벼운 발걸음. 그의 걸음은 다른 사람들과 확연히 구분되었지만 비사는 마치 거대한 벌레처럼 땅속에 누워 그의 목소리와 발걸음 그리고 체중을 느끼고 또 느꼈다. 나흘이 지나자 오랫동안 감겨있던 비사의 눈이 마침내 떠졌다. 비사는 호흡을 가다듬었다.
양운거가 걷는 방향으로 몸을 틀어 마지막 호흡을 거른 후 뽑아둔 칼을 손에 잡았다. 그러고는 칼 위로 찔러 원을 한 바퀴 그린 후 흙덩이를 밀었다. 밝은 햇살이 쏟아지자 비사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천천히 뜨기를 거듭했다. 오랜 지하 생활로 온전한 시력을 회복하기는 어려웠으나 어차피 그에게는 눈이란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였다. 비사가 머리를 지면으로 내밀자 바로 전에 지나친 양운거의 등이 보였다. 소리 없이 땅 위로 올라선 비사는 유령처럼 양운거의 등 뒤에 바싹 다가섰다. 그때까지도 양운거는 비사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비사는 한 줄기 미풍조차 만들지 않고 칼을 들어 양운거의 목을 베었다. 헉! 천운이었을까? 마침 해를 등진 터라 길게 뻗은 그림자에 번개처럼 몸을 돌린 양운거는 목 대신 어깨 쪽지를 길게 베이며 피를 뿌렸다. 웬 놈이냐? 큰 상처를 입었지만 양운거는 낭랑 제1의 무인이었다. 재차 비사가 수평으로 베어갔지만 양운거는 본능적으로 엎드리며 칼을 피했다. 흐야! 비사는 기합을 넣으며 땅바닥에 엎드린 양운거의 등판을 내리쳤다. 전광석화 같은 칼로림에 비호같은 몸놀림이 이어졌다. 이번에는 비사의 칼끝이 양운거의 둔부를 찔렀다. 양운거는 옆으로 몸을 굴리며 칼을 뽑아 들었다. 그러나 선제 기습을 당한 데다 이미 만만치 않은 부상을 입은 양운거는 비사를 당할 수 없었다. 양운거 입에서 연신 신음이 터져나왔다. 칼을 든 양운거의 팔이 비사의 칼에 베며 다시 피가 튀었다. 비사는 내심 놀라고 있었다. 소문은 익히 들었지만 양운거의 무예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던 것이다. 그는 더욱 정신을 집중해 양운거를 베어나갔고 양운거는 전력을 다해 살수를 피했으나 몇 군데 상처를 더 입어 금세 온몸이 피로 물들고 말았다. 비록 양운거가 저항불능이 되었지만 비사는 결코 얕보는 법이 없었고 손을 늦추는 법도 없었다. 일검일검 베고 찌르고 휘둘러 가는 그의 모습은 마치 춤을 추는 듯했다. 칼은 바람을 베고 빛을 베고 그림자를 베고 양운거를 베어 나갔다. 오로지 깊은 수련을 통한 본능에 따라 이리저리 몸을 피해왔으나 저항할 힘을 모두 잃은 양운거는 높게 들린 채 햇빛을 받아 번쩍이는 칼날을 보는 찰나 마지막 순간임을 절감했다. 쌩! 칼날이 양운거의 정수리를 향해 내리쳐지려는 찰나 비사는 바람을 가르며 날아드는 화살 소리에 황급히 칼을 물려 몸을 피했다. 아버지! 날카로운 비명이 눈부신 햇살 사이를 뚫고 날아들었다. 소총이었다. 공술 연습을 마치고 돌아오던 그는 다급한 상황임을 알아채고 급히 화살을 쏘았던 것이다. 일단 화살을 피한 다음 주저하지 않고 양운거를 향해 재차 칼을 날리려던 비사는 귀를 찌는 바람 소리에 또다시 칼을 거둘 수밖에 없었다. 쌩! 이번엔 2대의 화살이 날아왔다. 비사는 흘기 고개를 들어 화살이 날아온 방향을 바라보았다. 어느새 젊은 남자까지 합세하여 잇따라 활을 쏘아대고 있었다. 워낙 미천파 동작인데다 한 발 한 발 정확하고 힘이 실려 있었기에 비사는 양운거에게로 칼끝을 돌리지 못하고 계속 화살을 피할 수밖에 없었다. 피투성이가 되어 뒹굴고 있는 양운거의 목숨을 빼앗는 데는 단 1검이면 충분할 터였지만
화살은 그 일 검에 여유를 주지 않았다. 그러나 비사의 경질란 워낙 하늘에 다다른 것이었다. 그는 땅바닥을 굴렀다. 화살이 위로 지나가는 틈을 타 양홍거의 옆까지 굴러간 그는 옆으로 누운 채 마지막 칼을 심장에 찔러 넣었다. 쨍! 그러나 물컹한 심장이 느낌 대신 날카로운 쇳소리가 칼날에서 올라나왔다. 양홍거가 최후의 한숨을 모아 손이 쥐고있던 칼로 비사의 마지막 검을 막아낸 것이었다. 동시에 사방에서 고함소리가 터져나오며 무사들이 달려들었다. 이번에도 비사는 마지막 한 칼을 더 쓸 찰나의 시간이 모자랐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목숨을 염두에 두었을 때의 이야기였다. 이미 생사를 초월한 비사는 달려드는 무사들의 칼에 몸을 던지며 양홍거를 향해 재차 칼을 날렸다. 그러나 비명은 비사의 것이었다. 비록 목숨을 포기하고 한 칼을 날렸으나 칼날이 양홍거의 몸에 닿기 전에 바람을 가르는 소리조차 없이 날아든 화살에 어깨를 맞은 비사는 칼을 놓치고 말았다. 더 이상 의지로 어찌할 수 없는 본능의 지배에 따라 몸을 일으킨 비사는 짤막한 탄식과 함께 한달음에 솟구쳐 올라 장문 밖으로 사라져 버렸다. 아버지! 자객이 사라진 장원에는 소청의 비명소리만이 길게 울려 퍼졌다. 열흘이 넘도록 생사를 헤매던 양홍거는 소청의 지극한 간호 끝에 깨어났다. 열흘간 단 한숨도 자지 않고 아버지를 돌보는 소청의 정성에는 의원들도 혀를 내두를 뿐이었다. 아버지, 너무 무서워요. 양홍거가 깨어나자 소청은 그간 참았던 눈물을 마구 쏟아냈다. 양홍거는 소청의 등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자객에 대해 생각했다. 도대체 어떤 자인가? 세상에 그토록 무서운 고수가 있었단 말인가? 아무리 기습을 당했다고는 하나 이 양홍거가 이렇게 처참하게 당할 수 있는가? 설사 기습이 아니라 하더라도 과연 내가 그를 당해낼 수 있었을 것인가? 시간이 지나자 양홍거의 몸은 차츰 회복되었다. 보통 사람 같으면 10번은 죽었을 테지만 무예로 단련된 몸인지라 그는 깊은 상처를 딛고 기적처럼 몸을 일으켰다. 스스로의 힘으로 팔다리를 옮길 수 있게 되자마자 그는 채비를 배알하기 위해 태수전을 찾았다. 신 양홍거가 태수님을 배웁니다. 오, 양장군, 그래 상처는 어떠한가? 심려해 주신 덕분에 이제 자력으로 움직일 수 있을 만큼은 되었습니다. 큰 다행이로다. 그런데 어찌 이렇게 나오셨는가? 집에서 더 충분히 요양을 해야 할 몸이 내가 먼저 찾아봤어야 하는데 이거 참 경우가 아닐세. 어서 집으로 돌아가 푹 쉬시오. 채비는 양홍거의 피습을 안타까워하며 회복을 기원해 주었고 다른 중신들도 모두 양홍거를 위해 한마디씩 해주었다. 그러나 아까부터 채비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던 여동장군 진조는 집으로 돌아가는 양홍거를 장군부로 불러 차를 한 잔 권했다. 의례적인 인사말이 끝나자 진조는 은근히 목소리를 조심스럽게 밀어냈다. 양대부, 그대를 해한 자가 대단한 자객임은 알겠소. 그러나 그대는 낭랑의 상징적인 인물 무예총위가 아니요. 즉 모든 병들과 교위 그리고 무사와 장수들에게 무술을 가르치는 직이란 말이요. 그런 그대가 일개 자객에게 당했다는 사실을 낭랑 백성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소?
양원건은 일순 허를 찔리는 느낌이었다. 진조는 바로 자신의 직속상관으로 누구보다 자신을 보호해 주어야 할 사람이었지만 바로 그런 사람이 정통으로 급소를 찔러오는 것이었다. 지금 우리 낭랑은 한참 무예를 숭상하는 분위기로 가득 차 있어. 새로운 태수가 낭랑에 오신 후로 본국에서 장수들이 물밀듯 밀려오고 있는 것 양대부도 알 것이요. 태수의 입장도 좀 고려해야 하지 않겠소? 아마 그분은 양대부가 오늘 정전에 불쑥 나타난 것에 대해 상당히 놀랐을 것이요. 무슨 말씀이신지. 양대부가 오늘 정전에 고개를 내민 건 태수의 뜻을 몰라도 한참 모른 척하였소. 태수는 자객에게 당한 양대부의 모습을 누구도 보게 하고 싶지 않았을 거란 말이요. 양원건은 머릿속이 하얘지며 갑자기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사실 당신이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태수께 타천으로 무예총리 자리를 청하고 있었어. 그러나 태수는 이제껏 입도 뻥끗하지 않으셨어. 바로 당신에 대한 한없는 신뢰요. 하지만 오늘 당신이 이토록 상한 모습으로 태수를 찾아왔으니 태수는 사사로운 정으로 당신에게 특혜를 베풀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생겼어. 양원건은 자신이 생각이 짧았음을 깨달았다. 거동할 수 있게 되자마자 급히 태수를 찾아 인사를 드리는 게 예의라 순진하게 생각한 게 잘못이었다. 양원건은 이제 자신을 찔러오는 이 은근한 목소리가 무엇을 말하는지 확연히 깨닫고는 고개를 들고 허허 웃었다. 이놈의 정사는 단순하고 직선적인 무예와는 달라도 한참 달랐다. 양원건은 담담한 목소리로 물었다. 본 총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게 옳습니까? 태수를 편하게 해드리는 게 도리가 아니겠소? 알겠습니다. 직을 내놓지요. 그게 전부가 아니요. 잠시 낭랑을 떠나는 게 어떻겠소? 그건 누구의 생각입니까? 말은 내가 하지만 어찌 나만의 뜻이겠소? 태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양대부와 새로운 낭랑을 띄어서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겠소? 양원건은 한참 생각하다 선선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떠나겠습니다. 미안하오. 내가 본국의 거처를 알선하겠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천재 이 양원거가 한몸 이탁할 때가 없겠습니까? 고맙소. 그러면 아예 태수께 가서 인사를 드리기로 합시다. 여동장군 진조는 그 길로 양원거를 태수에게로 데려갔다. 최비는 양원거가 직을 내놓고 낭랑을 떠나겠다고 하자 눈이 휘둥그레졌다. 양장군, 그게 무슨 말이여? 집에서 안정을 취하고 몸이 나으면 직을 수행해야지. 왜 직을 내놓으며 가긴 어디로 가겠다는 거요? 양원건은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하는 최비의 얼굴을 대하자 울컥 설움이 솟았다. 그러나 그럴수록 자신이 낭랑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이 굳어졌다. 태수께서 저를 간곡히 걱정하시는 마음은 이 가슴속에 영원히 묻어두겠나이다. 하지만 얼마 전에 당한 일을 잊기 위해서는 당분간이라도 여기를 떠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의 결심을 받아주옵소서. 최비의 이하한 시선이 곧장 진조에게로 옮아갔다. 진조, 내 이놈, 내가 양장군에게 뭔가 쓸데없는 소리를 한 게 아니냐? 양원건은 이처럼 난처한 상황에 어찌 대처할지 몰라 잠시 멈칫했으나 이내 앞으로 성큼 나서며 머리를 숙였다. 결코 아니옵니다. 신에게는 낭랑을 떠나는 것이 진정 필요합니다. 최비는 양원거가 거듭 청하자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 언제 어디에 있더라도 소식을 전하게. 최비는 마지못한 듯 양운거의 퇴직과 출성을 허락하고 태수부 밖까지 나와 양운거를 배웅했다. 하지만 양운거가 가고 나서 최비는 더 이상 진조를 탓하지 않았다. 기실 진조는 평소 최비가 양운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비록 겉으로는 양운거를 아끼는 모습을 보였지만 낭랑을 점령한 후로 새로운 인물들을 영입해오던 최비에게 있어 양운거는 구세력을 대표하는 눈의 가시였다. 낭랑성 점령 당시 모든 관리들에게는 현재 현상 유지를 약조했던 탓에 최비는 양운거 또한 그 자리에 그대로 두었지만 언젠가는 새로운 인물로 대체하리라 기회를 보고 있었을 것이었다. 이날로 양운거의 신세는 곤두박질 쳤다. 평소 양운거를 따르던 무사들이 무난히 차츰 뜸해지더니 정년 하인들 중에서도 떠나는 자가 생겼다.